오늘 아침 일라디오. 원래 이맘때는 큰 일교차에 감기 환자도 많은 시기인데요. 요즘은 더 긴장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사실 요즘엔 조금만 열이 나거나 목이 따끔거려도 혹시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하죠. 오늘은 좀 더 긴장됩니다. 어제 중간 집계를 보면 오늘 전국에서 4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는 소식인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도가 역대 최대치라는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답답함보다도 심리적 불안감이 더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로 조심하고 지킬 일도 많지만 서로가 안부를 전하고 또 마음을 위로하는 일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으니까요. 오늘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들과 서로 안부를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 채소는 작은 양파처럼 알뿌리가 있고 그 위로 쭉 뻗은 잎이 있습니다. 알리신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매운맛을 내는데요. 그래서 봄철에 입맛이 없을 때나 충곤증으로 나른할 때, 또 피곤함을 느낄 때 입맛도 살리고 몸도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알아주던 막걸리 한 잔. 강진의 막걸리 한 잔 들으셨는데요. 물론 노래 속에 이 채소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이라면 새농퀴 정답과 같은 소리가 들리셨을 겁니다. 막걸리 얘기하니까 어울리는 안주가 하나 생각나네요. 들기름에 노릇노릇 구운 두부와 이것을 넣은 양념장, 생각만 해도 정말 잘 어울리죠? 충남 서산, 당진, 해안과 충북 청주, 그리고 전북 정읍 등에서 많이 생산되는 봄철 대표 식재료,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러시아가 세계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네.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도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오는 6월 말까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농업부가 14일 날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정부령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총리는 지난주에 러시아 곡물은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러시아 국내에 먼저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건데요.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입니다. 러시아는 단일 국가 기준으로 밀 수출 1위 국가이고요. 세계 수출량의 20%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옥수수 수출 세계 4위로 전 세계 수출량의 1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 금지 조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러시아 정부 측에서 긴급 대책을 세웠고 그중에 하나로 이렇게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데 밀 수출 2위가 이제 미국인데 네. 가뭄 때문에 올해 좀 흉작일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2위 밀 수출국 미국마저도 가뭄 때문에 밀 흉작이 예상되면서 식량 위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밀 생산지가 캔사스 남서부 지역인데요. 작년 10월부터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싹이 트는데 이 시기에 토양에 적절하게 습도를 잘 유지해야지 밀 작황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비료에 포함된 영양분이 밀 뿌리로 전달이 되려면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비가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국립가뭄 경감센터에 따르면 이번 달 8일 현재 기준에 썼을 때 캔자스주의 절반 이상이 심한 가뭄 또는 그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밀 생산지인 오클라호마주는요. 4분의 3 정도가 텍사스주는 3분의 2 정도가 심한 가뭄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가뭄의 상태를 비정상적인 건조부터 매우 극심한 가뭄까지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서 심한 가뭄은 3번째에 해당합니다. 작년 겨울 폭풍 때문에 밀의 주요 산지에서 토양이 바람에 휩쓸려 나갔고요. 토양에 포함된 영양분이 손실된 상황에서 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작황이 매우 나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눈 얘기로 보면 밀 가격은 이제 더 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제빵용 강력분에 쓰이는 것이 바로 이 겨울밀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전체 밀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밀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안 그래도 높은 이렇게 밀가루 쓰는 여러 가지 식료품 가격들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밀 수출량은 미국 비중이 14%로 러시아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순서가 되는 건데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2월 달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40.7을 기록해서 1996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말씀드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곡물류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올해 들어서 옥수수 선물 가격은 25%, 대두 선물 가격은 24.4%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도 그 농기계 제조 기업 아주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농기계를 기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농기계 업체 중에 TY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현금 1억 원 그리고 4억 원 상당의 트랙터와 작업기 10대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침공 때문에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고 또 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증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농업용 트랙터가 전쟁에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가 부족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작황, 수출 같은 경우는 거의 5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광대하고도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 곡창지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식량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TYM은 우크라이나 난민과 식량 공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번에 기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도 기부 활동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빨리 이게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가서 네. 전쟁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실제 농업에 쓰였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미국의 한 주에서는 그 농업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농업 노동자의 주 40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 노동자가 주당 40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게 되면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네. 농업 분야로 확대가 된 건데요. 법안은 노동 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 2023년부터 24년까지는 주당 55시간, 25년부터 26년까지는 주당 48시간, 그리고 27년부터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 농업 노동자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북서부 농장 노동자 조합 측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노동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서 호흡기 감염병, 산불 그리고 치명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다면서 법안 마련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는 노동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진 직업군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힘든 수준의 강도로 일을 해왔던 건데 이제 좀 알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큰 산불과 함께 지난 여름에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 가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네.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죠. 미국에서 농업 노동자는 다른 산업 노동자 달리 1938년에 제정된 연방법원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라서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법안이 제정될 당시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흑인이어서 법안 자체가 인종차별적이고 착취적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뉴욕주 등은 연방법과는 별도로 해서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수당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법안 통과에 대해서 고용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오리건주의 농업법인단체인 오리건 농장단체 측에서는 법안이 실행이 되면 오리건의 농산업의 마지막을 구하는 신호가 될 거다라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농작업을 기계하거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초과 근무 수당을 피하고 이렇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농장주들도 결국 오리건주를 떠날 수 있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법안도 뭐 평등하지 못했지만 네. 기후변화 때문에 확실히 더 일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도 좀 하니까요.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 얘기 간간히 들려주셨는데 네. 점점 황폐화돼서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아마존 열대우림인데요. 이 열대우림의 황폐화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75%에서 복원력 상실 징후가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아마존 열대우림이 곧 열대 초원으로 변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크리스 볼턴 영국의 엑시스터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연구팀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복원력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 복원력은 어떤 상태나 물체가 변형이 됐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을 말하는 건데 네. 아마존 열대우림이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힘들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황폐화된 데다가 그 열대우림이 지금 이제 벌목 때문에 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팀이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을 촬영한 위성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75%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복원력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5%라는 지역이 벌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건데 연구팀은 아마존 열대우림 복원력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목과 같은 인간 활동이 복원력 상실의 주요 이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한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강수량이 줄면서 열대우림 지역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화재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브라질 국립우주센터에 따르면 작년 8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화재가 2만 8천여 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채 면적이 360제곱킬로미터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1월 달에 83제곱킬로미터보다 4배 이상 늘어난 면적인데요. 2015년 집계한 이후에 1월 달 기준 가장 큰 벌채 면적이라고 합니다. 뉴욕주 맨하탄 크기의 6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얼마나 많은 면적의 산림에서 나무가 사라지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브라질은 작년 11월 달에 영국에 있었던 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산림 벌채를 2024년까지 15%, 2025년부터 2026년까지 40% 그리고 2027년까지는 50%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예. 그걸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합니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국내 한 스타트업이 애플과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 한국의 스타트업인 다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애플과 2년 동안 공동 개발을 하기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애플이 한국 스타트업과 함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온 것인데요. 이렇게 애플이 한국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자체가 워낙 기존에도 본인들이 스스로 하거나 이제 본인들이 다른 회사를 아예 인수하는 방식은 있더라도 이렇게 타 회사와 손을 잡고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수를 해버렸지 공동 개발은 참 드문 일이란 건데 우리 기업 이름 다시란 회사 이름인데 뭘 하는 회사인가요? 네, 그 다시라는 회사 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점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점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점자를 공부하거나 또 이게 점자를 보더라도 글자는 볼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 또 최근에 이런 스마트 기기에서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그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점자로. 근데 지금 이 다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일종의 패드 형태의 아주 큰 어떤 점자를 볼 수 있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400개 정도의 핀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적으로 촉각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이미지나 그래픽 모양을 만들어내는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OS에서 꽃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 꽃을
그대로 꽃 모양 그대로 그 꽃 부분이 이렇게 돌기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손으로 만지시면은 이게 꽃의 모양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기기 자체는 국내 회사에서 직접 설계하고 만든 결과이고요. 2017년부터 개발을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애플은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네. 음성이 아니라 이러한 직접적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를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돼주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오히려 애플 쪽에서 이런 국내 기업에게 이런 모든 컨텐츠를 한번 시각장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들의 대부분의 앱을 한번 그 앱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지금 국내 기업이 만든 이 패드에서 볼 수 있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이제 그 공동 개발을 이제 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나 스마트폰의 앱들을 이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것과 함께 의미 있는 것은 향후에 그렇다면은 새로 나오는 여러 가지 앱들도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표준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표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국내 기업과 애플에서 함께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까지 만드는 이러한 지금 계약의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맞아요. 초반부터 그 모든 걸 다 들려주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업이 한 5년 전부터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협업을 제안을 해온 거군요. 네네. 야, 이게 상용화되면 이제 우리 기술로 또 세계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으로 또 느끼면서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동안 참 이 화면으로 모든 게 바뀌면서 진짜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각장애인들께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생각보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을 받는 건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에는 이런 보이스오버나 톡백 같은 음성 인식 기술이 있고요. 그럼 그 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볼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에는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일종의 그 변환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터넷 사이트가 만약에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그런 시각장애인 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 표준을 지키는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그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음성으로 모든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음성으로 설명을 듣더라도 이 인터넷 사이트를 음성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는 정보가 많은데 그 위에 거를 다시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정보도 많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부 도와주는 기계가 이른바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데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일종의 글 혹은 그 파일에 있는 여러 가지 걸 천천히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컴퓨터 파일을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그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하는 별도의 단말기가 있는데 그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점자 모양이긴 하지만 점자 모양으로 저명이 전기의 형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글을 이렇게 점자의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손으로 볼 수 손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기를 통해서 텍스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시고 또 이메일이나 워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노트북처럼 쓸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네. 그 정보 단말기는 처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핀이 많지는 않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핀이 한 줄 정도의 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밑에 키보드로 누르게 되면 다음 줄로 이동하니까 네네. 읽을 수 있는 양은 좀 한계가 있고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죠. 하지만 텍스트를 어쨌든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까지 도움이 됐었던 기기이긴 합니다. 예. 이게 점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을 가져와서 그렇게 읽으셨던 건데 표나 그림 같은 게 이제 표현이 안 돼서 불편하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표나 그림의 표현이 안 될, 특히나 표 같은 경우가 표현이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인터넷에서 수많은 어떤 서류들을 우리가 또 받게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민등록 등본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이런 뭐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표로 되어 있어요. 그 표로 돼 있는 거를 만약에 음성으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음성으로 들을 때 한계들이 있습니다. 혹은 점자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점자로 그 표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격차가 생기는 게 특히나 금융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상당히 격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어떠한 은행 사이트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 표에 여러 가지 까다롭게 이제 내용이 써여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선으로 지워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음성이나 이러한 그 점자로 표현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같은 정보를 그렇게 받을 때 예를 들면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금융 정보인데 그걸 내가 제대로 볼 수 없고 주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특히나 뭐 의료 같은 경우에도 내 건강 검진 이런 표들을 볼 때 어려움들이 존재했다라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나만 오롯이 보고 싶은 정보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기술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네네네. 진짜 공공과 이런 의료 복지부터 시작이 돼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국내 또 다른 스타트업이요. 그 앞서서 설명드린 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떠한 그 점자가 아닌 모습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쪽으로 발전되는 거고요. 국내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표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동으로 변환해서 점자로 변환해주는 이러한 솔루션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국내 홈택스 연말정산 페이지에 이번에 이 기능이 들어가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연말정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그 숫자와 표가 같이 합쳐져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 점자에서 표를 읽을 수 있게 변환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은 표를 그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표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줄에 이거는 머리글이다. 혹은 이제 표가 시작된다. 라는 것들, 그리고 표의 내용들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학생기록부 생각해 보시면 학생기록부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 90점, 뭐 영어 80점 이렇게 위아래로 써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음성으로 읽는다고 하면 음성으로 읽는 건 오른쪽을 많이 읽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미술 이런 식으로 과목을 쭉 읽어주고 그 밑에 뭐 80, 70 이렇게 하면 그거를 다 기억하기도 참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변환을 점자의 형태로 국어 75점, 뭐 영어 89점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수동으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변화해주는 특허를 갖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성적 증명서나 고지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접근이 우리나라에도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었던 점들 빨리 좀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건 말고도 지금 다른 면들에도 할 일이 많겠어요. 예, 실제로 이제 키오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키오스크가 이제 사람의 성인 키 높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휠체어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키오스크를 보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을 최근에 도와주는 그 기술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 전역에 이른바 베리어풀이라고 불리우는 키오스크가 설치가 된 것인데요. 이게 앞에 시각 추적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휠체어 사용자 혹은 어린아이가 다가오게 되면 자동으로 모니터 높낮이가 조절이 될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시각장애인 분들도 촉각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같이 탑재가 돼 있고 또 외국인 분들이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지하철 전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곳들에 좀 더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 좀 딱딱하고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따뜻한 얘기 들려주셨네요.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만난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날 12시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합니다.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만나고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코로나19 추가 경정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이라고 김은혜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통합 사면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에서 아직 3년 3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인수위원회 인선 과정을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요? 네, 그 인수위원회 주요 직책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최측근인 장제원 비서실장과 권성동, 윤한홍 의원부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를 거치거나 전직 대통령과 가까워서 이 대표적인 친이계의 인사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과 서일준 행정실장, 이상희 정무 2팀장도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대변인과 행정관,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네. 외교안보분과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교수가 간사를 맡았고 특히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한 김태효 교수도 인수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김태효 교수는 이 청와대 재직 당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협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사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 이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이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전문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고요. 친이계 친박계는 현재 남아있지도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 이전 정부 출신들이 많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새 정부가 앞으로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검찰에 맡길 예정이라고요? 네, 민정수석실 폐기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이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고 김은혜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미국도 FBI 등 권력기관에서 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라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상의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방부 주변은 광화문과 비교해서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고 또 지하 벙커가 있어서 유사시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가 되는 차원에서 광화문 이전을 계획했던 건데 해당 부지가 민간인 통제구역이어서 그 의미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올라가네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6만 2,338명이었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을 받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에 비해서 확진자가 6만 명이나 급증했었고요. 이는 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도 이 4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1,196명이고요.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93명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사망자 중에는 10살 미만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고요. 20대와 30대도 각각 1명씩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죠. 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도 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계절 독감의 치명률은 0.05에서 0.1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229명이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치명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누적 치명률이 1.21%, 프랑스는 0.61%인 반면 이 국내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은 0.15%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2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오늘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방역 의료 전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조사한 수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고립도가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갔다고요? 네, 이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 삶의 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바깥 활동이 줄고 이른바 집에만 있는 집콕이 늘면서 몸이 아프거나 이 도움을 청하거나 말동무가 돼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역대 최대로 높아졌습니다. 이 지표를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 사회적 고립도가 34.1%가 나왔는데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무려 6.4%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남성일수록 사회적 고립도는 더 높았고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심해져서 6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4명이 이 고립 상태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믿기도 힘들어졌는지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응답이 겨우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 역시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또 비만율이 40%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역시 1년 사이에 4.5%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굳이 찾자면 좋은 점도 있었는데요. 외부 활동이 줄다 보니 자연스레 미세먼지 농도도 떨어졌다고 하고요. 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도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네.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공갈단이 대거 검거됐다고요? 네,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접근해서 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무려 107명에 달하는데요. 이 대전 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등 이 중 8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모두 8명으로 이들은 각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합의금을 뜯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남성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또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서 마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연출해 차를 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5년여간 총 40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이 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 수익금 중 1억 원을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네. 자, 청약 당첨을 위해서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도 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일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 등 의심 사례 125건을 적발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위장 전입이 100건, 청약 통장 매매가 14건, 위장 이혼이 9건, 불법 전매가 2건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경남 김해시에서는 이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던 한 부부가 이 아내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위장위원을 통해 남편 명의로 또다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황성균님께서 영남 일부지방 아침 기온은 1도인데 낮 기온은 24도. 일교차 심하네요.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고요. 8055님, 야호, 아파트 미화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첫 출근 날이라서 설레고 떨립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멋진 하루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안개와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는데요. 교량과 도로에서 더욱 짙으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합니다. 수도권, 충남, 전북 지역은 하루 종일 세종